지금은 그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과거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선거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주제인가인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네, 한판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바쁘시죠 요즘? 네, 뭐 바쁜데 김재섭 위원님과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송에서. 예. 방송을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자주 뵈는. 아니, 근데 비유를 또 어머니로 하시니까 굉장히 엄마도 보고 싶네요 오늘. 또. 알겠습니다. 예, 자주 보는 네. 두 분과 함께 또 오늘도 한판 직감 재밌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감 바로 갑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에 끝까지 참여 안 할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김병준 원톱 체제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김 전 위원장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에 끝까지 참여 안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 끝까지 참여 안 할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우리 진중권 작가님 단호의 X, 김재섭 비대위원 역시 X. 참여한다면 O인가요? 예, 참여하면은 O죠. 아, 예, 할 수도 있으면. 하면 뭐예요? 아까 질문이 맞다. 끝까지 참여 안 할까 하잖아요. 안 할까? 끝까지 참여 안 하면 O고 참여하면 X. X. 그죠? 참여한다가 X죠. 참여하면 X죠. 네, 참여한다가 예, X. 예. 그러면 예. 나는 이렇게 비슷하게 예. 제가 헷갈렸으면 죄송합니다. 이 각도가 이게 참여한다가 98도입니다, X. 이게. 예. 자, 그럼 진 작가님 O,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X,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O,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 X입니다. 자, 우리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태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선대위를 맡으면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비대위를 해보지 않았느냐. 네네. 그때 중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뭐 호남에 가서 사과하는 것도 반대하고 전 정권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오면은 뭐랄까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 입장에 불변이에요. 반면에 저쪽 그 윤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 좀 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예우해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목리를 부리는 거지? 이런 입장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후보의 태도거든요. 근데 후보 같은 후보. 경우에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을 따를 의사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정말로 이 사람들 절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항상 등판할 때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을 달라는 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힘이 지금 앞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리드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 힘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잘라야 돼? 왜 권력을 저분한테 줘야 돼?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분이 등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여 안 한다. 오. 네.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참여 안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참여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10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방향을 함께 짜서 뭔가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늦는다고 저는 비판을 하겠지만 지금도 아니고 위기 상황 60일 돼서 갑자기 와서 뭐 중도 정책을 펼친다 이런다 저런다 말하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냥 김종인 박사의 식견과 김종인 박사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헤드라인으로 뽑기 좋은 말들로 상대방 공격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말은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정말 김종인 박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선거 이후에 활동을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김병준, 김한길 체제를 간다는 건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장 외에 두고는 도저히 이번 승부가 안 난다라고 판단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단일화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님이 가져올 표를 계산해 보면 없이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쪽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 반론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상황으로만 보면 좀 쉽진 않죠. 근데 쉽진 않은데 합류가 제가, 쉽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땐 뭐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 한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과 사실 후보 캠프 간에 갈등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좀 돼가지고 간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께 음. 이제 좀 전화를 돌려봤더니 그 핵심 관계자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요. 근데 색깔도 진짜 다르고 핵심, 진짜 핵심? 핵관. 이준석 대표? 는 아니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핵심이 아니야.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캠프에서 일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핵심. 수행을 하시는 이제 이런 일단, 분들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상황이 안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후보랑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언론에 비춰진 게 좀 과잉되게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캠프에서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예.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오늘도 그 김재원 그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사실 그 뭐 어떤 선거 캠프 내에 중책을 또 맡게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저번에도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무총장이시지만은 김종인 비대위 때 복당 신청을 거의 유일하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당도 하셨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아직까지 유대관계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또 캠프가 분명히 위기 상황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에 혼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메시지 나온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또 시기를 잘 봐서 언젠가는 오시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최지은 대변인? 저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전형적인 정치 밀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조금 앞서 나갔지만 많이 따라잡혔는데 조금 있으면 이 추세면은 추월을 당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위기다 이러면서 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의 몇 분들이 이제 뭐 사과하면서 사퇴를 하고 예.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는 선대위의 몇몇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해서 정권을 뭐 드린다 뭐 이러면서 나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밀당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합류하실 거다. 네. 그런 가능성은 팀장님. 있는데 네. 그 후보의 의지가 굉장히 굳은 것 같아요. 이 체제대로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이분이, 후보의 마음이 이분이 또 굉장히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캠프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이건 후보의 문제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럼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당 그 지도부의 인식과 후보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다. 프리미엄 먼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저랑 이준석 대표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동일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예. 뭐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랑 이제 뭐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2012년에 당시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 김종인 위원장이랑 처음에 이 정치 입문을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비대위 때. 마찬가지로 저도 뭐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처음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봐서 뭐 거의 비슷한 루트를 통했고 거의 비슷한 선거와 거의 비슷한 그 당의 어떤 상황들을 같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저는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냥 이걸 김재섭으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섭과 이준석 대표는 한 몸이군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생각이군요. 자, 제가 김성희- 이렇게 봐도 이준석
대표가 본인 능력으로는 대선을 못 치르니까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말을 안 들어주고 예, 그런 입장에서 김종인, 이준석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에 대한 한탄을 한 거지 무슨 대단한 전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진 제가 작가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좀 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뭐 선거 전문가라는 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 뭘 보냐면은 이분의 그 비전을 보거든요. 예. 그 아젠다 세팅의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랑은 물론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저보다는 그분이 훨씬 보수적이지만 제가 평가하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안 받는 그 국힘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신뢰를 받기까지는 그분이 비대위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고쳤잖아요. 뭐 사과도 하고 뭐도 하고 신정강 정책도 만들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래 국민의힘도 찍어줄 수 있는 당이야라는 인식을 좀 만들어준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빠지면서 당이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 그것 때문에 좀 필수 불가결한 인물이다라는 판단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보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다. 예. 자, 최진 네, 대변인. 저는 뭐 조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뭐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뭐 선거 기술자 측면은 뛰어나신 것 같지만은 과거에 그동안 도대체 업적이 뭔지 뭐도 만들었다 이러셨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나 사과나 본인의 과오, 본인의 정책 과오에 대해서 사과나 책임을 진 적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잘한 부분은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것은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분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민주당과 국힘 다 떠나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분만큼 생각이 젊은 분이 없고 이분만큼 더 컨텐츠를 가진 분이 없어요. 이건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김재수 비대위원. 업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현대사 특히 이제 사회보장 제도들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당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경제 수석으로 있으면서 그다음에 뭐 보사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사실 지금의 사회보장 제도의 상당 부분 근간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방법이 노무현 아니다라고 대통령 생각이 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나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대도 변했고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대평가된 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 완전 참패를 했고요. 네. 자, 김성현 소장 그 평가에 대해서. 뭐 김종인 박사님 이제 1980년대까지는 매우 유용한 카드였고 잘 하셨던 점이 있죠.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독재자에게 페이퍼 한 장으로 설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드신 것은 알겠는데 21세기도 그런 방법이 통하느냐 아니거든요. 정당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통 정당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머리를 갈아치우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현대 사회의 정당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들어와서 쭉 한 것도 뭐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좋은 평가,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잘 끝났으니까 그런 거지만 지지율도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20%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못 바꿨고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건 오히려 이준석 대표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 이분이 나와서 21세기 아젠다를 논한다는 것은 글쎄 뭐 나와 보시면 또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제가 당시 그 1년간 비대위를 같이 하면서 했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비대위는 거의 실패하기 마련이죠. 비대위 잔혹사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비대위가 다음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잘했다고 해요.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지지율이 역전했다 상대당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그 비대위 체제 내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내지는 그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 이 비대위 체제가 종식이 되면 당대표 선거가 오기 때문에 이 당대표 선거에 흥행을 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비대위를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 때 이 세 개를 다 했었습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보수 정당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지지율 역전했던 것이 또 그 당시였고요. 선거를 이겼던 것도 압승이었죠 당시에.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 체제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 유례 없이 흥행했던 전당대회도 이 비대위를 끝난 시점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뭐 객관적으로 공유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그 정당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라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컨텐츠와 방향성이 있는 사람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의견 많이 주고 계시네요. 이도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만큼 유연한 분이 또 없다라는 말씀 주시고, 박경선님은 계속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맥락을 잘 짚는다는 거죠. 라는 말씀 주신 반면, 또 이인숙님은 출판 기념회 열고 정치인들 줄 서게 하고, 이것도 구태정치 아닙니까? 라는 말씀 주시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면 일단 하고 있긴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분이 인정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두 분의 그 부인들이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마지막 또 뭐랄까 갈등 봉합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그럴까요? 얘기입니다. 그 네. 김종인 위원장님 그 사모님도 상당히 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영향력도 상당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 판단도 있고, 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 있잖아요. 네, 이분이 민주당. 이제 네. TV에서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걸 딱 듣고 저 사람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냥 찾아갔대. 그 비대위 시절에 찾아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그 사모님이요. 아, 사모님이 딱 찾아가가지고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정세균 의원이 그 당시에 딱 알아보고 여기 지금 비대위원장님 사모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들통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 예. 자리에 또 이렇게 봉투를 들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책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본인이 볼 때 괜찮은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봉투 들고 가서 후원도 하고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분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뭐 접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접점이 네. 있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듣습니다 오늘. 자, 김성애 소장님.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부인들끼리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고 저는 아는 바 전혀 없고요. 예, 예.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림에서 김종인 박사님 모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강 건널 수 있을까? 최근 연일 사과 행보에 나선 이재명 후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승리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조국 사태에 대해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과연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조국의 강 건널 수 있을까? 자,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보죠. 네, 진 작가님, 김준섭 비대위원 X, 자, 김성애 소장님 O,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 X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O부터 들어볼까요? 김성애 소장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조국 교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반대라거나 비판을 한 적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찬성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국 교수와 조국 장관 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얻어온 정치적 자산을 조국을 지키자라는 말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건넌다 만다는 표현 자체도 이상하긴 하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정치적 빚을 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하실까요? 네, 강 건너는 척하면서 강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안 건널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뭐 사이다 발언, 사실 이런 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상대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섭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당시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네. 상대당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또 자당 그 당 내부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함구하거나 선택적으로만 옹호를 하거나 하는 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시에 이제 직무 정지를 받았을 때도 모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다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도 많이 요구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함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본인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옳았지만 정부 관료들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들을 말하자면 우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당내 내 비판에 대해서는 잘 어떻게 볼 때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국 이슈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선택적이고 뭔가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강을 건너는 척만 할 거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듣고 이제 진 작가님 말씀드릴게요. 네, 최진 저는 대변인. 뭐 네. 건널 수 있을까 X라고 했는데요. 예. 건널 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미 강이 강 말랐다? 건넜고 건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 송영길 대표가 대표 취임한 다음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했고 예. 동시에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 스탠스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국 교수도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미 건넜는데 지금 와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이런 얘기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정책이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방역 지금 다시 또 유행이 번지고 있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국을 다시 들추는 것은 이렇게 반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야당의 갈라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가지고도 싸울 시간도 부족한데 조국 얘기를 하는 건 이분들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나. 콘텐츠가 조국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 강을 건넜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진 작가님. 그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판단하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요.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을 기만했잖아요. 그동안에 조국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기만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인권을 유린당했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 감찰했잖아요. 그때 수사 아무 문제 없었다. 법원에서 1심, 2심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거짓말, 허위 사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해 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허위 사실로 여러분들 기만해 왔습니다. 그 부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검찰총장 쫓아냈잖아요.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이 좀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지는 발언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겁니다. 검찰 수사는 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다음에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무늬, 모양 이거지 퍼포먼스지 실제로 조국의 강을 건널 수가 없구나라고 보는 게 사실 이 조국이라는 건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조국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이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신앙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표창장의 진짜인 세상과 가짜인 세상. 그 가짜인 세상이 있고 그 가짜인 세상에 들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랑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민주당이 해온 모든 개혁 이 스토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넌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건넌 것처럼 착각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냐라는 겁니다. 확실히 건널려면은 우리가 국민들 기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갖다 자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 그때 비로소 건널 수 있는 거죠. 저는 최진 대변인. 잠깐만요.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도 충분히 사과를 하셨고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일부러 피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진짜 세상, 가짜 세상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이라든지 이런 위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건 진짜 세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꺼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말씀 조국을 듣고, 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조국을 얘기를 하나. 사실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일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20년 4.15 총선에 나가서 부산에서 낙선을 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은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그 전에도 조국 사태는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크게 부동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재보궐 선거를 졌는데 그 이후에는 또 부동산이 굉장히 큰 이유였죠. 조국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고 지금은 그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과거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선거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주제인가인 것도 잘 첫째. 모르겠습니다. 네, 진 작가님. 일단은 조국의 강을 건넜느니 말았느니 이 타령은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과 묻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미국의 초등학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대. Two wrongs don't make a right. 두 개의 잘못됨이 하나의 올바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금 또 김건희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사람도 사과한 게 아니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점 일탈의 과도한 수사에 오류거든요. 대해서 예를 네. 든 것이고요. 논점 일탈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다른 별도의 논제거든요. 예. 섞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런 이분들은 도대체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거고요. 사과가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받았던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들이 다양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진중권 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지 그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다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실 거고 거기에 지난번에 대해서 그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도 있지만 그 밑에는 정권에 대한 커다란 민심 위반이 있고 그 지금 회복도 안 됐잖아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난 2년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저는 그 사실 민심 위반에 인정하셔야죠.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네. 하는데 다만 제가 부동산을 얘기를 하거나 김건희 수사를 얘기를 하는 것은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이미 했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고 미래의 문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과도한 되는데 수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김건희 하면 얘기를 한 되는데 것입니다. 민주당이 볼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먹히느냐?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럼 믿어주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바탕에 조국 사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 이 논쟁 여기서 멈추고요. 그 청취자 질문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H72님이 또 윤석열 후보도 이제 비슷한 공정 관련 의혹이 연루됐던 김성태 전 의원을 그 선대위 본부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는데 윤 후보가 김성태 전 의원 사건은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은 기억하고 김성태는 잊어버리십니까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 답변은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김재섭 비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국민의힘에 내려지는 잣대와 민주당에 내려지는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아직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뭐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한테도 사실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니 사실 1심, 2심 유죄를 나왔는데 무슨 대법원까지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라고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라고 지적을 했던 만큼 그 지적은 사실 국민의힘에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김성태 의원도 자진 사퇴를 했었던 만큼 예. 사실 그렇게 이제 밑단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최 대변인이랑 진 교수님이랑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의 그거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래서 보니까 조국이 잘못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항상 조건부예요, 조건부. 저희한테도 김성태 의원 그러면 김성태 의원도 사퇴하는 말 하면 안 되죠. 조국 전 장관이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1심, 2심 유죄 나왔는데 거기서 뭘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으로 하거나 굉장히 비겁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다는 거를 뭐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예, 반론하실까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조국도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조국은 선대위 안 들어가고 조용히 있는 거고요. 김성태 의원도 그러셨으면 이분 대법원 판결 안 나오는데 저희가 굳이 찾아가서 이분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던 당시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거고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특히나 취업 비리로 이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거를 본인이 몰랐다 이거 무능하다고 보고 알고도 임명했다라고 하면 공정과 정의는 우리
우리 식구를 제외한 공정과 정의란 걸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 이게 그 문제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캠프의 메시지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캠프. 윤석열 후보가 뜬 게 바로 이 공정의 아이콘으로 뜬 건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야. 1심, 2심, 3심. 그럼 그거 내릴 때까지 국민들은 윤리적 판단도 하면 안 돼?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묻는 것은 저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을 하는데 적합한 윤리적인 자질을 갖췄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고. 근데 그때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3심에 유죄 나올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 시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이쪽에서 비판했다면 그건 당연히 이쪽에서 또 지켜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 작가님 그건 좀 맥락이 저희가 이제 또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로남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런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적절하지 못하고 캠프에서 애초에 이제 물론 이제 사퇴를 시키긴 했지만 애초에 임명한 그 발상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후보 부인의 허위 이력 최지은 조작도 대변인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최지은 대변인. 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경력 조작 의혹도 사실 그런 공정의 잣대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잠시 후에 넘어갑니다. 대선 D100일 이재명의 골든 크로스 일어날까? (20대) 대선을 100일 앞두고 판세를 지켜보는 여야 모두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찾아 정권 교체를 강조했는데요. 조사업체와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가운데 지지율이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선이 초박빙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100일 남은 20대 대선, 이재명의 골든 크로스는 일어날까요? 예, 자 이재명의 골든 크로스 일어날 것인가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예, 진 작가님 일어난다고. 김지석 비대위원 X. 무리야. 자 우리 김상현 소장 O, 우리 최진 대변인 당연히 그걸 바라시면서 O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비판적이심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 돗자리 까는 거라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여론조사가 지금 들쑥날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어스가 큰, 그 편향이 큰 것들은 제치고 보거든요. 뭐 예컨대 NBS라든지 저쪽에 또 공정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제치고 보는데 이걸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 여론조사를 몽땅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치가 나오는데 평균 지금 봤을 때 5, 6%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집단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사 방법들을 해서 나온 그 평균치가 아마도 진실에 가까울 거다. 근데 5, 6%의 지지율이라고 하면 이게 엎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오차범위 내일 수 있으니까. 엎어진다라고 본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엎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대위 꾸리는 것에서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사건 같은 게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출렁이면서 사실은 그 골든크로스가 벌어질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ARS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고 반면에 이제 그 전화 면접 전화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특히 그 면접 전화 같은 데서는 이미 이제 곧 다음 주라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진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이미 일어났다고 봅니다. 골든크로스가. 오늘 발표된 한국리서치 KBS 의뢰에 보면은 지난 이제 2, 3일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각각 35.5%로 동률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 11월 26일에서 28일 KBS 의뢰로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미 동률이 나왔고 이게 같은 기간 전 조사에 대비를 하면은 3주간 6% 정도의 그 격차가 좁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추세가 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며칠 전에 동률이었으면 오늘은 벌써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추세가 지금 최근 1, 2주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11월 말, 12월만 해도 이미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충분히 그 이유들도 좀 짐작이 갑니다. 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대위에서 조금 막 잡음 이런 걸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에서 18살 청년을 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내보낸다든지 예. 이 선대위 구성 자체도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책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죠. 예. 그리고 뭐 광주에서 지금 3박 4일 뭐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민생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골든 크로스를 일어나게 할 만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앞지른 것도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예. 윤석열 후보가 뭐 월등히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여러 이유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예,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했던 통계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재수 비대위원. 그 뭐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재밌습니다. 최근에 본 여론조사들 쭉 보니까 그 이제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당연히 서울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을 때도 서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를 보였고요. 예. 호남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여성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세 개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가 높고요. 호남 지지율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전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보였던 지지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한 6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여성들의 표마저도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더 가 있다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기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에 뭐 이 서로 후보 간의 어떤 지지율 격차들이 좁혀졌다 벌어졌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민주당이 지금 이탈한 지지표들, 지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숫자만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성희 소장님. 예, 오늘 마침 한겨레 신문이랑 중앙일보라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진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일간지에서 100일 남겨놓고 여론조사를 했고요. 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숫자는 안 부를 겁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붙어 있더라. 예.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긴 하지만 이과적 입장에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같은 숫자니까요. 예. 초접전인 상태로 보아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전화 면접에서 좀 유리하게 나오고 안심번호로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붙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이제 지나치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희망적인 얘기고 나머지 얘기는 김재섭 위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결집해 있고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호남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특히나 20, 30대 남성과 여성의 그 정치적 성향 그리고 개별 이슈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에 봤던 것 중에 제일 놀랐던 건 20대 여성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20%가 넘는 관심과 막 이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지금 캠프에서 못 받아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남성을 완전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여기에서 어떤 묘수를 낼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예, 신 작가님.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도 한 5에서 6% 리드는 지금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도 자체가 지금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구도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거의 서울에서 한 개국 빼고 다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사 어떤 이슈에 따라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세를 얻고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김재수 재미있는 비대위원. 그 예전에 한번 뭐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김성애 소장님이랑 같은 방송을 했을 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예. 그 선거 한 100일 정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18대 대선 때 그 3%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한 100일 전에 돌렸던 여론조사에 뭐가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3개월 뒤에 그게 대선 득표율이랑 완전히 일치했다는 그런 재밌는 이 여론조사가 있어요. 최근에 마침 또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예.
지금 나온 지지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랑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랑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그런 뭐 반드시 이게 100%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예. 그런 추세들이 상당히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를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띄엄띄엄 봐주시면 고맙긴 하죠. 뭐 그런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다. 참고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서울, 호남 여성 이렇게 전통적인 지지층이 빠졌는데도 윤석열 후보랑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뭐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동층 표심을 누가 갖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그리고 민주당 후보 치고는 TK에서 높은 이런 또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구도가 조금 많이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이런 결집성이 있는데 결국은 이 앞으로 뭐 코로나라든지 뭐 경제, 뭐 선대위 구성 상황이 여러 외부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 경쟁력 측면에서는 뭐 TV 토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지지율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저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후보 토론 2번이면 윤석열 아웃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이제 부동층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층이 어느 쪽에 더 가깝냐라는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땐 분명하게 이 보수 측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 뭐 반성하고 사과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렇게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뻔뻔함을 좀 버려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이재명 후보께서 캠프도 마찬가지고 선대위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가고 있고 당에서도 저희 뭐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다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연일 이제 사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낮은 자세로 간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앞으로 무조건 비관적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여러 가지 득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이제 한 1분 30초 남아가지고요. 이제 그 막판 이제 100일 남은 대선 그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씩 듣겠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부터 30초씩 말씀해 주시죠. 뭐 흔히들 하는 얘기 있죠. 중수청, 예,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거겠죠. 그 특허권은 유승민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수청.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 전략을 얼만큼 잘 구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해묵은 자유주의 얘기하면 누가 그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강조되는 때고 국가가 무슨 일을 할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층 20대 30대 진짜 MZ 세대로서 그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현 소장님. 저는 주가 조작과 TV 토론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주가 조작 TV 토론. 그 주가 조작 수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뭐 국민들이 공분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TV 토론도 역시나 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양쪽이 치열하게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가 함께 맞붙는 네. 그 링 위에서 또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진중권 저는 작가님? 네거티브는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봐요. 뭐 대장동도 견디던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젠다 세팅을 누가 하느냐, 예. 시대 정신을 누가 지시하느냐고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윤석열 캠프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좀 승부가 그것만 잘한다면 승부가 좀 크게 벌어지지도 않을까 생각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네, 최재인 대변인 30초 하고 저는 뭐 크게는 정책, 특히 이제 비전 앞으로 가는 비전, 네. 그리고 경제나 부동산 같은 데서 누가 얼마만큼 신뢰를 주느냐가 가장 큰 건데 이거 예. 외에는 또 별도로 배우자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네, 그 그렇게 네거티브는 생각합니다. 안 먹혀요. 네. 거기다 자, 대선 100일 앞둔 현재 시점에서 또 그 관련 골든 크로스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 함께 논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